그래서 이 강조는 이제 목종에 부탁이 있고 하니까 병력을 다 이끌고 후계자를 데리고 대경으로 진군을 합니다. 근데 이 정보가 잘못된 정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 없이 강조는 뭘 일으키는 겁니까? 병사를 일으켜서 수도로 쳐들어가게 되는 형국이 되는 거죠. 반란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머리를 돌려도 누구 하나 강조의 말을 믿지는 않겠죠. 뒤지는 겁니다. 그죠? 반역죠. 그래서 강조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이대로 청와대로 갑니다. 개경으로. 여러분 안녕. 역사로 밥벌이하는 쌀쌤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을 3일 동안 만났어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얼굴과 이름이 아직까지는 조금 매칭이 잘 안되지만 그 느껴지는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그 외모가 상당히 괜찮았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화면에 나오는 저와 이 실물에 나오는 저 중에서 실물이 더 괜찮았음을 절실히 깨달았죠? 아이고. 네. 자, 이제 우리는 2주 정도 이제 중3과 중1학년이 학교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만날 텐데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수행평가, 역사, 독후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오면은 바로 수행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책을 구하셔서 읽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북방민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고려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평화의 시기가 거의 없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근한 500년 가까이 사실 간 것도 사실 기적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 민족이 그 온갖 역경과 위기에 강한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북방민족과의 관계인데요. 북방민족과 크게 세 개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가 이제 거란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진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등장을 하고,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몽골이라고 동그라미 3번인데요. 몽골은 나중에 무신 정권의 그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순서상 일단 첫 번째 거란 1, 순서상 거란 1, 그 다음에 여진 2, 그 다음에 몽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고려 초기의 왕건 때 우리가 뭘 배웠죠? 왕건이 북방 정책을 펼쳤다라고 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시기에는요, 배경을 잠깐 보시면 세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고려, 그 다음에 송나라, 중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란입니다. 자, 고려는 이제 북진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맞대고 있던 거란과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을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구려의 그 뒤를 잇는 발해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거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란을 배척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뭐라면요, 전통적으로 그 통일신라 때는 당나라랑 친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려는 그 다음에 생겼던 송나라와 친선관계를 맺습니다. 친송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상황 아시죠? 그러니까 지도를 잠깐 보시면 교과서 나와 있지만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여진이고요. 여기 이제 거란입니다.
이게 송나라인데 고려예요. 그러니까 고려는 이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고려는 거란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여진족은 거의 미미한 존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입니다. 송나라는요, 나라가 이제 막 생겨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960년에 이 혼란을 이겨내고 건국되었는데, 전통적으로 문치주의를 표방합니다. 이 문치주의라 하면요, 국방력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제 뭐 문화, 그 다음에 뭐 성리학과 같은 그 붓글씨, 그러니까 공부에 투자를 많이 한 겁니다. 이 힘보다는 공부, 그러니까 운동할 시간에 책을 한 자 더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방력이 좀 약합니다. 국방력이 다소 약한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거란은 이제 요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해를 멸망시키고 세력을 키우면서 어디까지 진출을 하냐라고 하면요, 송나라의 진출을 이제 욕심을 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봉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거란 입장에서는 송나라로 공격을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송나라랑 거란이 싸우려고 해서 보니까 뒤통수가 근질근질 하는 거예요. 내가 송나라랑 싸워야 되는데 뒤에서 고려가, 송나라는 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송나라가 아무리 국방력이 약하다고 해도 그래도 중국인데 내가 얘랑 싸우려면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서 역습이라도 툭 보면은 바로 이렇게 되는. 근데 내 뒤에 있는 고려가 더군다나 날 싫어한다면, 그래서 항상 거란은 고려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제스처를 많이 내밀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태조 왕건이 이제 고려를 건국하고 이제 나는 고려다 하고 수도를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거란의 왕이죠. 거란의 왕이 축하한다는 의미로 낙타를 보냅니다. 근데 태조 왕건이 그 낙타를 굶겨 죽여요. 그러니까 그 거란의 왕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거란의 침략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크게 3번에 걸쳐서 침략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침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3개의 침략 중에서 역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요, 1차 침략과 3차 침략 정도는 들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차 침략은요, 누가 쳐들어오냐라고 하면은 소손영이 쳐들어옵니다. 소손영이 이제 공격을 옵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이제 시읒 장군이 왔으니까 우리도 시읒 장군이 나가서 막아야 되겠죠. 서희라는 장군이 나가서 맞서 싸웁니다. 근데 특이하게도요, 이 둘 간의 전쟁에는 사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거란의 병력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세인 고려가 오히려 영토를 차지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엄청난 혁혁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외교 담판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그 외교관이 얼마나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자, 교과서를 보시면은 121페이지 맨 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손영, 너희는 신라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것인데 왜 넘보는가? 서희,
아니다. 우리는 옛 고구려를 계승하여 이 나라 이름도 고려다. 근데 국경으로 보면 우리 고구려 영토에 니들이 지금 불법으로 있는 거다. 소순영이 할 말이 없죠. 소순도 시비를 겁니다. 그럼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랑 안 친하고 송하고만 교류하는가? 여기서 이제 이 서희는 알아챈 겁니다. 이 소선령 거란의 목적을 알아채는 거예요. 뭡니까? 아까 말했죠. 거란은 송나라를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뒤통수가 근질근질합니다. 왜요? 이 고려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는 배척하고 이 친송하기 때문에 적어도 친송 관계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거란 배척만큼은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 강동육주라는 강동에 있는 교과서에 동그라미 있죠. 강동이라는 땅덩어리가 지금 여진족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너네랑 교육을 하고 싶어도 여진족이 가로막는데 우리 보고 어쩌란 얘기냐 이제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란이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네 그럼 내가 그 땅 여진족 몰아내고 그 땅 너네 주면 우리랑 직접 국경선이니까 뭐야 친선관계 맺는 거야? 우리 서희가 of course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선영은 소선영대로 고려와의 친선관계를 목적을 달성을 했고 서희는 서희대로 평화와 영토를 획득하게 됩니다. 문제는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친하게 지내지 않는 거란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2차 침입과 3차 침입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외교 관계를 맺자라고 거란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계속 맺질 않죠. 그러니까 계속 쳐들어오는 겁니다. 왜요? 이거 돌려달라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침입을 하는데 강조의 변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강조의 변이라는 사건이 변이라는 게 이제 똥이 아니고 반란이죠. 똥 같은 거긴 한데 이 강조는 그 외곽 지역을 지키는 장군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좀 힘이 셌던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의 그 고려 왕들은요 왕권이 몽골귀족에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약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목종이었는데 이 목종이 강조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안 합니다. 야 강조야, 네 폐하. 야 혹시 내가 죽거나 잘못되면 너는 병력을 다 이끌고 내려와서 내가 지정해놓은 후계자를 왕으로 세워라 라고 이렇게 유언장을 남깁니다. 변호사한테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다 뭐 누구를 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봤죠. 거기에 그 산부인과 의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미리 유언장을 써놓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재산과 모든 회사는 그 산부인과 의사에게 넘긴다. 뭐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강조는 이제 내 폐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내고 있는데 목종이 잘못됐다는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강조는 그 이제 목종의 부탁이 있고 하니까 병력을 다 이끌고 후계자를 데리고 개경으로 진군을 합니다. 근데 이 정보가 잘못된 정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 없이 강조는 뭘 일으키는 겁니까? 병사를 일으켜서 수도로 쳐들어가게 되는 형국이 되는 거죠. 반란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머리를 돌려도 누구 하나 강조의 말을 믿지는 않겠죠. 뒤지는 겁니다. 그죠? 반역전. 그래서 강조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이대로 청와대로 간다. 개경으로 쫙 갑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강을 건너서 쫙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 교체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빌미로 강조의 병을 빌미로
거란이 침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왕을 반란으로 인해서 왕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거는 세계 질서에 맞지 않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남의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든 말든 니들이 뭔 상관인데 쳐들어오고 난리야. 근데 이제 건수를 잡은 거죠. 세계 경찰의 건수를 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유야무야하고 양규라는 사람이 좀 활약도 하고요. 그리고 또 편지를 보내죠. 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봐봐. 지금 반란도 일어나고 왕도 지금 마음대로 바뀌고 정신이 없어. 조금만 기다려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결할 테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때 2차 때는요, 수도 개경도 함락되고 난리가 나요. 작살이 납니다. 그런 상황. 근데 이제 3차 때 이제 그래도 변한 게 없으니까 이 거란이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이끌고 막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고려가 지금 또 제대로 막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큰 위기가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막아요. 강감찬 장군이요. 귀주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살수대처럼 좀 비슷한 게 정면으로 이렇게 대등하게 싸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병력 자체가 워낙 거란의 병력이 많았기 때문에 1대1로 정정당당하게 싸우면은 지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썼는 게 뭐냐면 2차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방금 전에 쌤이 얘기했지만 2차 때 개경을 함락당했어요. 그러니까 나라 꼬라지가 지금 어지럽기 때문에 이 국경선을 막는 병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거란의 병사들이 그냥 말 타고 뚝뚝뚝뚝뚝 달리다 보니까는 어느덧 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는 국경선에 병사도 없는 매우 약한 나라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냥 간 거죠. 이 3차 때도 이 병력을 이끌고 굉장히 쾌속으로 왕만 잡아 죽여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두둑두둑 해서 개경으로 다 갑니다. 근데 개경을 치려고 딱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강감찬 장군께서 머리를 쓰신 거예요. 고려의 모든 전병력을 개경성에다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배수의 진을 친 거죠. 그래서 이 3차의 이 병사들이 뚫으려고 계속을 했지만 워낙 견고한 방어선에 막혀서 그럼 일단 보급선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가운데 강감찬이 이제 기습으로 탕탕탕 쳐가지고 이제 크게 승리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3대 대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거는 유튜브에 동영상 진짜 많거든요. 한 번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란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알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전쟁 이후에 그 후, 사실 이제 그 이후가 중요하죠. 결과. 어떻게 됐냐? 첫 번째는요, 결국에는 신선관계를 맺습니다. 신선관계를 외교관계라고 하죠. 외교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 사람들이 이때 배운 거죠. 싫어도 싫은 티를 내면 안 되고, 그죠? 계속 적으로 놔두면 굉장히 피곤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싫어도 사신을 보내고 서로 이제 어느 정도의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이 국가의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제 그때 배운 거죠. 3번의 전쟁 끝에 그런 걸 배운 겁니다. 그럼 꼭 싸워봐야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자, 소일고 외양간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안 고치면 계속 서로 이럴 텐데요. 그래서 전쟁을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천리장성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천리장성도 쌓고요. 고려에도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가 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실 때 헷갈릴 수 있는데 둘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천리장성. 위치는 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수도인 개경에도 나성을 샀습니다. 성을 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성을 두를 수 있는 예비성을 쌓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불교의 국가라 그랬죠. 고려는 불교의 국가라 그랬죠. 그래서 부처님의 힘으로 이 거란을 막아내자라고 하는 그 책을 씁니다. 초조 대장경판이라는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좋은 뜻으로 초도 대장경을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거란이 물러났어요. 그럼 이거 만든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부처님이 진짜 우리나라를 막아줬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이제 여진족 쳐들어오고 그죠? 몽골도 쳐들어올 텐데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하겠죠. 똑같이 뭘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진족까지만 해도 이 초도대장경을 갖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초도대장경이 불탑니다. 이 몽골 때 소실 불에 탑니다. 없는 거예요. 근데 몽골은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팔만대장경판입니다. 지금 이제 합천 해인사에 있는 우리나라의 그 세계문화유산이죠. 팔만대장경판이 있는 건데 그 전 모델이에요. 그 전 모델, 개전판, 전판, 팔만대장경 그 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디로 가냐면 이제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에 있는 여진으로 갑니다. 여진은 이제 주로 12세기에 일어났던 애들인데 자, 여진은요 과거에는 굉장히 우리의 속국과 같은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부모님의 나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어 키웠지. 우리가 얘네들은 먹을 것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문자도 없고 뭐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의 업어 키웠습니다. 겨울 되면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글자도 좀 갖다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법도 좀 갖다 가르쳐 주고 뭐 요런 애들이었고 얘네들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말갈이라고 불렀어요. 눈치 빠른 애들은 알겠지만 말갈은 이제 우리가 발해 때 등장한 상례는 나라죠.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이 위에 있고 말갈 사람들이 그 밑에서 말을 잘 듣는 이런 였는데 이 11세기 말에 그러니까 세력이 확장됩니다. 확장이 되면서 우리나라랑 국경선이 붙어 있어서 고려와 자꾸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충돌할 때마다 우리가 자꾸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의 왕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아니 옛날에 이렇게 약했고 우리한테 코 찔찔 흘리던 그 여진이 갑자기 우리 고려 병사들이랑 싸우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왕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편지를 쓰기 전화를 한 통 합니다. 야, 뭐하냐? 장난치냐? 저렇게 새파랗게 어린 놈이랑 싸워 져야 되겠니? 밥이 넘어가? 이렇게 전화해서 갈구는 거죠. 그때 이제 누가 핑계를 대야 되잖아.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잖아. 아니 여진이 우리보다 센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걸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기분 안 나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윤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별무반이라는 것을 우리도 만들어주세요 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 별무반이 뭐냐? 교과서 122페이지를 보시면요 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윤관이 숙종에게 아뢰었다. 제가 이전에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아니 적들은 말을 타고 있는데 우리는 걸으면서 싸운 까닭에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쟤네들은 오토바이 타면서 총 쏘는데 우리는 막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돌덩이 던지고 있어요. 못 이겨요. 쟤네들이 더 기동력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제 이 윤관의 말을 들어서 별무반을 만드는 건데, 별무반에는 3개가 있어요. 신기군, 신도군, 항마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기군이 이제 기마병이고요. 기자잖아요. 얘는 보병, 걸어다니는 애들, 남자들은 다 알죠. 항마군은 처음 들어봤겠지만 승병입니다. 항마, 귀신을 쫓는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얘죠. 우리도 여진과 같이 뭘 만들었다? 기마병을 만들었다. 자, 그래서 숙종이 윤관의 말을 듣고 그래 만들어, 그리고 또 싸워. 근데 만약에 또 졌으면은 윤관은 머리가 잘렸겠죠. 하지만 별무반을 참석을 하고 여진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영토를 얻는데 그 영토가 동북 구성이에요. 근데 다시 반환합니다. 동북 구성을 반환을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 봤어요. 영토를 우리가 힘들게 싸워서 얻었는데 그걸 그냥 주는 거야. 무보상으로. 이런 게 어딨어? 이거는 이제 왜 졸렸습니까?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북 구성 방어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여진에게 돌려줬다, 반환하였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반환이 아니고요, 뭡니까? 뺏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뺏겼다라는 건 여진족의 힘이 어때요? 엄청나다라는 건데, 자, 이 11세기거든요. 이게 11세기라면 12세기 말에 금나라가 이제 건국이 됩니다. 여진족이 금나라로 건국이 되고 지금 이제 굉장히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거란을 멸망시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란이 세운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중원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는 북송을 차지하는 거예요. 중국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중국은 송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중국이 송나라인데, 송나라를 중국이에요. 송나라인데, 여기가 송나라인데, 여기서 송나라를 밑으로 내쫓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송이라고 해요. 여기가 이제 금나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중국은 이쪽에 이제 북경, 베이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고급 도시들은 다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치니까 서울을 먹힌 거지. 이해가 되죠? 부산은 뭐 있지만 서울을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먹혔다는 거는 엄청난 패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나라가 요나라 멸망시키고 북송의 서울을 먹어버리는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금나라가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4대 관계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4대 관계라는 거는요, 밑에 자막에 나오겠지만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예요. 군신 관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송나라와 4대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나라를 임금으로 얘기하고 우리는 신하의 형, 아버지, 자식 그런 걸로 깔고 갑니다. 근데 이제 여진족이 이제 금나라가 되고 이 금나라가 송나라를 이렇게 박살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원을 딱 차지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때까지 송나라한테 형이라고 불렀던, 송나라한테 왕이라고 불렀던 모든 나라들한테 그 대접을 이제 본인들이 받고 싶은 거겠죠. 당연하잖아. 이제 우리가 송나라인데, 우리가 송나라보다 더 센데. 그래서 관계를 요구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하니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밑줄을 치면 됩니다. 이자겸 등 집권 세력이 금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요걸 받아들인 애들이 누구냐면 문벌귀족이 되는 겁니다. 문벌귀족, 보수족. 보수의 대표적인 4대와 보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때 여진족에게 치욕적인 4대 관계를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아마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125페이지 수업을 할 텐데 그때 되면서 이 문벌귀족이 점점 보수화되고 4대가 되면서 타락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해서 이 문벌귀족과 이제 갈등 관계를 맺게 되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하고 문벌귀족이 나락에 빠지는 이런 이제 일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아주 그냥 진도가 쭉쭉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날도 더운데 학교는 더워요. 학교는 매우 덥고 집도 이제 에어컨을 슬슬 틀어야 되겠죠. 이제 컴퓨터를 틀면 뜨겁기 때문에 선풍기 가지고 공부를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쭉 잘 해왔고 우리가 이제 조금만 공부를 더 하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요 문벌귀족의 몰락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